세계가 흔들릴 때마다 한국이 불려왔습니다. 전쟁터에 무기가 필요할 때, 사막에 전기가 없을 때 한국은 매번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불이 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원유 20%가 지나가는 곳. 지금 완전히 막혔어요. 유가가 폭등하고 이란의 공격으로 승무원들이 다쳤습니다. 미국이 손을 뗐어요. 유럽이 포기했습니다. 바로 그때 중동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이 위기 고착화될 것이다. 한국이 나서야 한다. 한국만이 유일한 해법. 또 한국입니다. 왜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팔라우 선적 스카이라이트 5. 길이 200m가 넘는 유조선이 오만의 한복판에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드론이었습니다. 이란이 쏜 드론과 미사일이 갑판을 뚫고 들어갔죠. 검은 연기가 수평선 위로 기둥처럼 솟아올랐고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탄 냄새가 해안까지 밀려왔습니다. 저는 제임스 오일입니다. 로이터 통신 에너지 전문 기자로 걸프 지역을 15년째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란 핵협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우디아람코 드론 공격까지 중동의 위기라면 웬만큼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공습, 에픽 퓨리 작전이 이란을 강타했습니다.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속보가 터지자마자 저는 두바이행 비행기에 올랐죠. 예상한 기사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란의 보복, 미국의 대응, 중동 정세 분석. 늘 써온 그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순간 그 모든 계획이 흔들렸습니다. 스카이라이트 5 공격 소식이 들려왔을 때 저는 오만 항구에 막 내린 참이었습니다. 즉시 현장으로 향했죠. 도착했을 때 선박은 이미 반쯤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오만 해군 구조정 세척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접근했고 승무원들이 구명정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인도인 15명, 이란인 5명, 20명 전원이 탈출했지만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화상과 파편 부상이었죠. 저는 부두에서 생존자들을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로 내린 사람은 기관장이었습니다. 얼굴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공격받았습니까? 기관장은 떨리는 손으로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호르무즈에서 40km 떨어진 곳이라고 했습니다. 드론이 2대 날아왔고 하나는 빗나갔지만 다른 하나는 선체 중앙을 뚫었다고 했죠. 미사일 한 발이 선미를 스쳤다고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정확했으면 전원 사망이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미 해군 호위는요? 기관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없었다고 했습니다.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들어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방향이었습니다. 150척이 넘는 선박이 저 너머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조선,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그 좁은 길목 앞에서 선박들이 그냥 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바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기뢰 부설함을 모두 격침시켰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용기 있게 통과하라고 했죠. 하지만 그날 오후에도 선박 한 척이 불에 탔습니다. UAE 미나 사크르항 북서쪽 17마일 허큘리스 스타우가 발사체에 맞아 화재가 났습니다. 선원들이 대피하는 모습이 위성 영상으로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래도 미 해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22년 이후 최고치였죠. 저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를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문장이 써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이 선박 한 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떤 문장으로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창밖으로는 두바이의 야경이 아무 일 없다는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를 밝히는 에너지가 지금 저 바다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느껴졌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UAE 에너지부에서 오래 알고 지낸 관계자였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는 사람이었죠. 저녁 먹을 시간 있냐고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스카트 호텔 로비에 마주 앉은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한번 주변을 살폈죠.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최악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폭격했지만 호르무즈는 오히려 더 막혔다고 했죠. 미 해군은 호위를 거부하고 있고 이란은 기뢰와 드론으로 바다를 장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까? 관계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코리아.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갔죠. 한국이요. 중동 위기를 한국이 해결한다고요? 관계자는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라고 했죠. 저는 녹음기를 끄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사막의 열기가 밀려왔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음 취재처를 검색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대신 검색창에 다른 걸 쳤죠. 한국.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한국이 UAE에 천공 II 미사일 방어체계를 납품했다는 기사들이 나왔어요. 바라카 원전 건설,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도 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내렸습니다. 흥미롭긴 했어요. 하지만 이게 호르무즈 위기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노트북을 닫으려는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로이터 본사였어요. 편집장이었습니다. 제임스, 지금 어디야? 오만입니다. 당장 호르무즈로 가. 마셜제도 선적 유조선이라는 선박이 공격받았어. 기관실 폭발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상자는요? 1명 사망. 나머지는 구명정으로 탈출했대. 전화를 끊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오만 해군 구조정에 타고 있었어요. 목적지는 호르무즈 해협 북쪽 30km 지점이었습니다. 마셜제도 선적 화물선이었어요. 길이 170m급이었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선박은 반쯤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엔진이 꺼진 채 표류하고 있었어요. 오만 해군이 먼저 승선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 사다리를 올랐죠. 갑판에 발을 디뎠습니다. 기름 냄새가 진동했어요. 바닥에는 검은 액체가 고여 있었습니다. 해군 장교가 손짓했습니다. 기관실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어요. 저는 안전모를 쓰고 따라 내려갔습니다. 기관실 문이 열렸습니다. 폭발 흔적이 선명했어요. 벽면이 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파이프들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구석에 천이 덮여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알 수 있었어요. 저 아래 무엇이 있는지. 장교가 말했습니다. 필리핀 출신 기관사였다고 했어요. 32살이었다고 했습니다. 폭발 직후 사망했다고 했죠. 어떻게 폭발했습니까? 장교가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지름 50cm 정도였습니다. 미사일이라고 했어요. 갑판을 뚫고 기관실까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나머지 선원들은요? 구명정으로 탈출했다고 했습니다. 23명 전원이요. 오만 해군이 구조했다고 했죠. 저는 기관실을 나왔습니다. 갑판으로 올라와 바다를 바라봤어요. 수평선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은 보이지 않았어요. 구조정으로 돌아와 위성전화를 꺼냈습니다. 미중부 사령부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었죠. 마셜제도 선적 유조선 공격 당시 호위 함정이 있었습니까? 대변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공격 위험이 높아서 호위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위험이 낮아질 때까지 상업 선박 호위는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미 해군이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호위해 석유 공급을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금 중부사령부는 호위가 없다고 했는데요. 10분 후 장관의 글이 조용히 삭제됐습니다. 그 10분 사이에 원유 ETF 시가총액 8,400만 달러가 증발했어요. 허위 발표였던 겁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8시 CNN을 켰어요. 앵커가 긴급 뉴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수십 개를 설치했다는 미 정보기관 소식통 보도였어요. 앞으로 수백 개를 추가로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픽이 떴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단면도였어요.
폭이 33km지만 실제 대형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수심은 양방향 각각 3.7km 구간뿐이라고 했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현재 750척의 선박이 페르시아만 안에 갇혀 항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만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 너머 호르무즈 해협에서 750척의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무원 수만 명이 갇혀 있었어요. 오늘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내일은 몇 명이 더 죽을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건 에너지 위기가 아니었어요. 문명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UAE 에너지부 관계자였어요. 어제 만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임스, 생각해봤습니까? 뭘요? 한국 이야기 말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이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관계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뭡니까? 아예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겁니다. 호르무즈를 우회한다고요? 저는 전화기를 귀에 바짝 댔습니다.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운하를 뚫는 겁니다. 걸프만에서 시작해서 아랍에미리트 동쪽 푸자이라까지. 저는 노트북을 열어 지도를 띄웠습니다. 푸자이라는 아랍에미리트 동부 해안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위치한 항구였죠. 이란이 아무리 기뢰를 깔고 드론을 날려도 손댈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180km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80km 운하를요? 사막을 가로질러요?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이미 기반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푸자이라까지 360km 송유관이 이미 깔려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 최대 250만 배럴을 운반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사막 아래를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운하는 그 다음 단계라고 했습니다. 송유관이 원유만 나르는 관이라면 운하는 선박 자체가 통과하는 길이 됩니다. 유조선이 페르시아만에서 출발해 운하를 지나 오만해로 바로 나가는 겁니다.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고요. 저는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말이 됐습니다. 그게 더 황당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막대하다고 했습니다. 수에즈 운하 건설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수에즈가 193km, 파나마가 82km였습니다. 180km면 그 중간 규모였죠. 하지만 호르무즈가 막힐 때마다 전 세계가 치르는 비용에 비하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짓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나라가 거론되고 있다고.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나왔습니다. 한국이요? 180km 운하를 한국이 짓는다고요? 농담이 아닙니다, 제임스.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방안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전문가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워싱턴이었습니다. 미국 토모카크의 중동 인프라 전문가 존 해리슨이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죠. 존, 아랍에미리트 대운하 구상에 대해 들어봤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들었다고.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막이고 담수 공급이 문제고 무엇보다 누가 짓겠냐고 했습니다. 수에즈는 프랑스와 이집트가 10년 걸려 뚫었고 파나마는 미국이 했다고 한국이 운하를 지어본 적이 있냐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런던이었습니다. 영국 왕립 토모카크의 중동 담당 데이비드 클라크였습니다. 비현실적이라고 했습니다. 호르무즈 위기는 일시적이고 미국과 이란이 협상하면 끝날 텐데 왜 10년짜리 프로젝트를 시작하냐고 했습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원전이나 짓지 운하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죠. 세 번째는 파리였습니다. 수에즈 운하 확장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프랑스 건설공학 전문가 장피에르였습니다. 기술적으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왜 한국이냐고 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프랑스나 미국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미국 전문가 말도 안 됨. 영국 전문가 한국은 아님. 프랑스 전문가 왜 한국이냐? 세 대륙의 전문가들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명 모두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부정했지만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11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관계자가 받았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입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크게 짓는 나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전화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길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모래소리가 유리창을 긁었어요. 중국은 이미 왔다 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언제요? 호르무즈가 막히고 나흘 후입니다. 관계자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대사관 채널이 아니었어요. 더 높은 곳에서 직접 온 라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짓겠다고 했어요. 비용은 절반. 착공은 6개월 안에. 기술은 이미 검증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폈습니다. 조건이 있었겠죠. 있었습니다. 관계자가 말했어요. 운영권이었어요. 50년. 저는 펜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관계자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더 조용해졌어요. 푸자이라였습니다. 그곳에 시설을 두겠다고 했어요. 보안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운하를 지키려면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지도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푸자이라. 호르무즈 해협 바깥. 페르시아만 입구.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그 물길이 시작되는 곳. 거기에 그 시설이 들어선다면.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전화기를 귀에 댄 채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호텔방이 조용했어요. 에어컨 소리만 들렸습니다. 낮고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갑자기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거절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요. 관계자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단해졌습니다. 우리는 전례를 알고 있습니다. 빚을 지고 항구를 넘긴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지. 운하를 파는 게 아닙니다. 주권을 파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랑스는요? 관계자가 낮게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프랑스도 왔습니다. 여러 나라가 함께였어요. 프레젠테이션이 3시간이었습니다. 완벽했어요. 반박할 수 없었어요. 기술적으로는요. 하지만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습니다. 관계자가 말했어요. 그들이 답했어요. 최소 12년. 조건에 따라 15년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2년.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펜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났어요. 아주 작은 소리였는데 방 안에서 크게 들렸습니다. 12년이라고 쓰인 숫자를 바라봤어요. 잉크가 천천히 마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배가 불타고 있어요. 관계자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15년이 어디 있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는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타진을 했습니다. 얼마나 걸리냐고요? 한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관계자가 잠시 멈췄어요. 다음 날 답이 왔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딱 2줄이었어요. 7년입니다. 하지만 5년으로 줄이겠습니다. 계약서에 쓰겠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딱 2줄이었습니다. 제임스. 관계자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처음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지친 것 같았어요. 우리는 운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땅에 우리 것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 것으로요. 50년 동안 여기 있었던 나라. 가져가려 하지 않은 나라.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어딥니까? 관계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건 당신이 확인해야죠. 기자니까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오랫동안 어두운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모래바람이 불었어요. 유리창이 낮게 울렸습니다. 중국이 떨어졌습니다. 프랑스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관계자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다고. 저는 뉴욕 본사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운하 구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80km 운하, 호르무즈 우회, 시공 주체로 거론되는 나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적잖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웃음기가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임스, 거기 더위 먹은 거 아니에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이 나라 이름이 계속 나온다고 했습니다. 편집장은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이 판에 낄 수 있다는 근거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검색창에 천천히 쳤습니다. 한국 아랍에미리트 인프라. 엔터를 눌렀습니다. 결과들이 쏟아졌습니다. 바라카 원전, 담수화 플랜트, 도로 항만. 그리고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궁 II 아랍에미리트 미사일 방어에서 96% 요격률 기록.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96%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미사일을 쐈고 한국산 천궁 II가 대부분을 요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추가로 17기를 긴급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대구 공항까지 직접 가서 가져왔다고 했죠. 저는 화면을 스크롤 내렸습니다. 650억 달러 협력 체결. 원유 400만 배럴 확보.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사는 알겠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잘 만든다는 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운하는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만의 밤하늘이었습니다. 별이 총총했죠. 저 너머 호르무즈에서 150척이 넘는 선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손을 놨고 유럽은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내일 아침 첫 비행기 목적지는 아부다비였습니다. 직접 가서 봐야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 판을 바꿀 수 있는지. 아부다비 공항에 내렸습니다. 4월 초였어요. 중동의 열기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시내로 향했어요. UAE 국방부 청사 근처 호텔이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갔죠. 노트북을 열어 천궁 II를 검색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만든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었어요. 사거리 50km, 요격고도 20km까지 가능했습니다. UAE가 2024년에 처음 도입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올해 초 이란 공격 때 실전에서 검증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026년 2월 15일 이란이 UAE를 향해 탄도 미사일 12발을 쐈어요. 보복 공격이었습니다. 미국의 이란 폭격에 대한 응수였죠. 그날 밤 천궁 II가 출격했습니다. 12발 중 11발을 요격했어요. 96%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어요. 96%요. 기사를 더 찾았습니다. 로이터 본사 아카이브에도 있었어요. UAE 국방부 공식 발표였습니다. 천궁 II의 요격률이 96%라고 명시돼 있었죠. 그리고 사흘 후 UAE가 움직였습니다. 한국에 추가 도입을 요청했어요. 17기였습니다. 긴급이었습니다. 보통은 몇 달 걸리는 절차를 일주일로 줄였어요. UAE 공군 수송기가 직접 대구 공항으로 날아갔습니다. 천궁 II 17기와 유도탄 30발을 실어왔죠.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UAE 에너지부 본청이었어요. 관계자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왔군요. 저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천궁 II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12층으로 올라갔죠. 회의실이었어요.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습니다. 관계자가 리모컨을 눌렀어요.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밤하늘이었어요. 아부다비 상공이었습니다. 날짜가 표시됐어요. 2026년 2월 10일 오후 11시 43분. 화면 왼쪽에서 빛 하나가 치솟았습니다. 천궁 II였어요. 그리고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또 다른 빛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란 미사일이었죠. 두 빛이 충돌했습니다. 섬광이 터졌어요. 하늘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폭발음은 들리지 않았어요. 영상이 무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느껴졌습니다. 관계자가 말했어요. 이게 첫 번째 요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11번 더 일어났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 발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막에 떨어졌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저는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12발 중 11발 요격 96%. 관계자가 화면을 껐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임스, 우리가 왜 한국을 신뢰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왜죠? 그날 밤 아부다비 시민 300만 명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들을 지켰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관계자가 계속했어요. 우리는 미국 패트리어트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궁 II를 선택했죠. 성능이 더 좋았고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약속이요? 납기입니다. 계약 후 18개월 만에 인도했어요. 미국은 30개월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추가 도입은요? 관계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공군기가 대구까지 날아갔어요. 직접 가져왔습니다. 사흘 만에요. 사흘이요? 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더군요.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650억 달러 협력은 뭡니까? 관계자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방산만이 아닙니다. 에너지, 인프라, 기술 협력이에요. 한국은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원유 400만 배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관계자가 돌아봤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원유를 공급했어요. 천궁 II 대금으로요. 스왑 딜이었습니까?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걸 주고받는 겁니다. 우리는 안보가 필요했고 한국은 에너지가 필요했죠.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UAE를 지키고 있었어요. 미사일로, 원전으로, 그리고 신뢰로. 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관계자가 함께 내려왔어요. 제임스, 당신이 묻고 싶은 건 운하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관계자가 말했어요. 운하는 천궁 II보다 큽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신뢰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믿습니다. 약속을 지킬 거라고요. 저는 로비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 너머 어딘가에 천궁 II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지키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천궁 II 96% 요격률, 17기 사흘 만에 긴급 도입, 650억 달러 협력. 한국이 이미 여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았어요. 방사는 알겠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잘 만드는 건 확인했어요. 그런데 운하는요? 180km 사막을 뚫는 건 미사일 만드는 것과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쳤습니다. 한국 아랍에미리트 원전. 결과가 떴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27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였어요. 저는 렌터카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2시간 달렸죠. 주변은 모래뿐이었어요. 지평선까지 황량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무언가 보였습니다. 흰색 돔이었어요. 4개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바라카 원전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사막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모래가 얼굴을 때렸죠. 저는 선글라스를 쓰고 원전을 바라봤습니다. UAE 유일의 원전이었어요. 아랍권 최초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지었습니까? 한국입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건설했어요. 계약은 2009년에 체결됐습니다. 총 사업비 200억 달러였죠. 첫 번째 호기가 2020년에 가동됐어요. 지금은 4개 호기 모두 돌아가고 있습니다. UAE 전체 전력의 4분의 1을 생산하고 있었죠. 저는 방문자 센터로 들어갔습니다. UAE 에너지부에서 미리 연락을 해뒀어요. 현장 관계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리드라는 사람이었어요. 40대 중반의 UAE 국적 엔지니어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제임스. 저는 악수를 나눴어요. 파리드가 안전모를 건넸습니다. 저도 하나 받았죠. 차를 타고 원전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규모가 엄청났어요. 각 호기마다 높이가 60m는 됐습니다.
파리드가 말했어요. 한국이 이걸 10년 만에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10년이요? 네. 첫 삽을 뜬 게 2012년. 마지막 호기 가동이 2024년입니다.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원전 4개를 10년 만에요. 파리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불가능하다고들 했습니다. 사막은 너무 덥고 물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다고요. 하지만 지었군요. 파리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왔어요. 그리고 약속했죠. 10년 안에 완공하겠다고. 지켰습니까? 파리드가 원전을 가리켰어요. 저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원전 로비로 들어갔어요. 통제실이었습니다. 화면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이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파리드가 설명했어요. 지금 4호기가 모두 전격 출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총 5,600mW를 생산하고 있어요. 이산화탄소 배출은요? 제로입니다. 원전이니까요.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실시간 출력량이었습니다. 파리드가 말했어요. 한국 덕분에 UAE는 탄소 중립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통제실을 나와 다시 차를 탔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담수화 플랜트였어요. 원전에서 3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사막에 열기가 쏟아졌습니다. 파리드가 차에서 내렸어요. 저도 따라 내렸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시설이 펼쳐져 있었어요. 담수화 플랜트였습니다. 파리드가 설명했어요. 한국 두산중공업이 지었습니다. 하루 70만 톤의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어요. 저는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파이프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어요. 펌프들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제 완공됐습니까? 2023년입니다. 공사 기간은요? 파리드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26개월입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26개월이요? 네. 원래 44개월 걸린다고 했어요. 한국이 반으로 줄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확인했어요. 44개월을 26개월로요. 파리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빨랐습니까? 파리드가 플랜트를 가리켰어요. 한국인들은 24시간 돌아가며 일했습니다. 교대조를 3중으로 편성했어요. 자재 공급도 끊이지 않았고요. 그리고요. 약속을 지키려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랬어요. 계약서에 26개월이라고 적었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저는 플랜트를 바라봤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고 있었어요. 하루 70만 톤을요. 파리드가 말했어요. 이 물이 아부다비 시민들에게 갑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물을 준 겁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사막에서 물은 생명이었습니다. 한국이 생명을 준 거였죠. 플랜트를 나와 차로 돌아왔습니다. 파리드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이 펼쳐져 있었어요. 파리드가 말했습니다. 제임스, 당신이 묻고 싶은 게 운하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맞습니다. 파리드가 앞을 보며 말했어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80km 사막을 뚫는 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파리드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한국이라면 할 겁니다. 왜 그렇게 확신합니까? 파리드가 뒤를 가리켰어요. 원전을 봤잖아요. 담수화 플랜트도 봤고요. 사막 한가운데 원전 4개를 10년 만에 지었습니다. 44개월 걸릴 일을 26개월에 끝냈어요. 차가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파리드가 계속했어요. 한국인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방법을 찾아요. 그게 제가 15년간 함께 일하며 배운 겁니다. 바라카 원전 10년 완공. 담수화 44개월을 26개월로 단축. 한국은 이미 불가능을 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운하는요? 어쩌면 정말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사막을 가로지르는 운하, 180km.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배들이 페르시아만에서 출발해 사막을 지나 오만해로 나가는 모습을요.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겁니다. 이란이 기뢰를 아무리 깔아도 상관없는 루트였죠. 파리드가 말했어요. 한국은 해낼 겁니다. 제가 장담해요. 아부다비로 돌아오는 길,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리고 밑줄을 그었어요. 아부다비 국립도서관은 시내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검색창에 쳤습니다. 한국, 중동, 건설, 1970년대. 결과를 훑다가 도서관 아카이브에 오래된 자료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카이브 담당자가 저를 자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장에 오래된 신문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1973년부터 1980년대까지였습니다. 저는 첫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1973년 10월 기사였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건설 근로자 1000명 아부다비 도착. 기사를 읽었습니다. 오일 쇼크로 중동에 돈이 넘쳐나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가 인프라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도로, 항만, 병원, 공항. 사막 위에 문명을 올려야 했습니다. 전 세계 건설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속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이었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1975년 기사였습니다. 한국건설사 약속 기한보다 3개월 앞당겨 완공. 사진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들이 사막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도 일했다고 했습니다. 명절도 반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건물이 섰습니다. 1980년대 기사로 넘어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 한국 건설사의 감사패 수여. 당시 건설부 장관의 말이 인용돼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약속한 날짜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품질도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50년이었습니다. 한국은 50년간 이 땅에서 일해왔습니다. 도로, 항만, 건물, 플랜트. 그리고 그 모든 현장마다 같은 평가가 따라붙었습니다. 약속을 지킨다고. 저는 자료실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잉크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사람 냄새 같은 게요. 저는 2019년 부산에서 만난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박성만이라고 했어요. 당시 78이었습니다. 1977년 사우디아라비아로 갔다고 했어요. 현대건설 용접공이었습니다. 비행기를 그때 처음 타봤다고 했어요. 아랍어는 한마디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사막이 그렇게 넓은 줄 몰랐다고 했어요. 하늘 끝까지 모래였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못 일했어요. 노인이 말했어요. 여름엔 너무 뜨거워서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오전에 일하고 낮엔 쉬었습니다. 해지면 또 일했어요. 저는 받아 적으면서 손이 무거워졌습니다. 명절은요? 제가 물었어요. 노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 첫돌을 못 갔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편지로 사진이 왔어요. 돌잔치 사진. 저는 그 사진을 막사벽에 붙여놨습니다. 매일 밤 봤어요. 저는 노트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노인이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부산 항구가 보이는 창이었습니다. 저도 따라서 창밖을 봤어요. 컨테이너선 한 척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배였어요. 철제 컨테이너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딘가로 가고 있었어요. 혹은 어딘가에서 돌아오고 있었겠죠. 노인이 그 배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후회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요. 약속을 했으니까요. 노인이 말했어요. 현장 소장이 날짜를 약속했어요. 저도 약속한 거였습니다. 그걸 못 지으면 안 됐어요. 나라가 가난해도 내가 못 배워도 그것만은 지켜야 했어요. 약속.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왜요? 노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믿었으니까요. 노인이 말했어요. 못 배운 한국 사람들을.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그래도 믿었어요. 그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됐습니다. 아부다비 도서관 자료실에 앉아 저는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어요. 그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됐습니다. 저는 1975년 신문을 다시 폈습니다. 사진을 봤어요. 사막에서 땀을 흘리는 얼굴들.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사에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한국인 근로자들이었습니다. 그 얼굴들 어딘가에 박성만이 있었을 겁니다. 막사벽에 돌잔치 사진을 붙여놓고 새벽 3시에 일어난 사람이요. 저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얼굴들이 모두 젊었어요. 20대, 30대였습니다. 지금쯤 살아계신다면 7, 80대겠죠. 어딘가의 거실에 앉아 계실 겁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는 집에서요. 그분들은 기억하고 계실까요? 섭씨 50도의 사막을, 모래 폭풍 속에서 잡고 있던 용접봉을, 막사벽의 그 사진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요.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 그 아들이 있을 겁니다. 돌잔치 날 아버지가 없었던 아이가 지금쯤 50대가 됐겠죠. 그 아이는 알까요? 아버지가 그날 사막에서 무엇을 지키고 있었는지. 도서관을 나와 아랍에미리트 외교부로 향했습니다. 약속을 잡아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파티마 알만수리 외교부 대변인이었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저를 맞이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녹음기를 켰습니다. 한국에 대한 아랍에미리트의 인식을 묻고 싶습니다. 파티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거래 상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냐고 물었더니 1970년대부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더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파티마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2020년이었다고. 코로나 때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파티마가 설명했습니다. 당시 아랍에미리트도 방역 물자가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가 자국 우선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먼저 연락해왔다고 했습니다. 요청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먼저 물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고. 마스크 100만 장, 진단키트 10만 개가 비행기에 실려왔다고 했습니다. 무상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파티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외교부 장관이 공식 성명을 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빚을 졌다고. 외교 문서에 빚졌다는 단어를 쓰는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저는 그 단어 하나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파티마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문서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작년 아랍에미리트 국민 대상 호감도 조사 결과였습니다. 저는 문서를 받아 펼쳤습니다. 96%.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96%요? 파티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했습니다. 미국보다 높고 영국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천궁 II의 요격률과 같은 숫자였습니다. 우연 같지 않았습니다. 파티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50년간 그래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안다고 했습니다. 외교부를 나와 걸었습니다. 코르니쉬 해변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50년이 정렬됐습니다. 1970년대 사막의 땀, 명절을 반납한 밤들, 코로나 때 먼저 내민 손, 44개월을 26개월로 줄인 기적, 96% 요격률, 그리고 650억 달러 협력. 이것들은 따로따로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50년에 걸쳐 켜켜이 쌓인 것들이었습니다. 신뢰는 계약서 한 장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막에서 흘린 땀으로, 명절을 반납한 밤들로, 먼저 건넨 마스크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워싱턴의 존 해리스는 물었습니다. 한국이 운하를 지어본 적이 있냐고. 틀린 질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운하를 지어봤냐가 아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누구를 믿느냐였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나라를 믿느냐, 아니면 도면을 들고 나타난 새 얼굴을 믿느냐. 저는 벤치에 앉아 노트를 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숙소로 돌아와 내일 일정을 잡았습니다. 푸자이라였습니다. 대운하의 종착지였습니다. 180km 사막을 가로지르는 운하가 정말 가능한지 직접 가서 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아부다비를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푸자이라였어요. UAE 동부 해안이었습니다. 거리는 180km였죠. 렌터카를 몰고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하며 생각했어요. 이 사막을 가로지르는 운하, 정말 가능할까요? 1시간쯤 달렸을 때 도로 옆으로 무언가 보였습니다. 파이프였어요.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내려서 가까이 다가갔죠. 송유관이었어요. 지름이 1엠쯤 됐습니다.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죠. 아부다비다 시푸자이라 송유관이었습니다. 360km를 달리는 파이프였어요. 하루 150만 배럴의 원유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이프를 만져봤어요. 따뜻했습니다. 안에서 원유가 흐르고 있었어요. 이미 우회로가 존재했습니다.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고 푸자이라로 가는 길이었죠. 운하는 그 다음 단계였어요. 선박이 직접 통과하는 겁니다. 저는 차로 돌아와 다시 출발했습니다. 2시간 후 푸자이라에 도착했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오만해였죠. 호르무즈 해협 바깥이었어요. 항구로 향했습니다. 푸자이라 항은 생각보다 컸어요. 컨테이너 크레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어요. 선박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항만청으로 갔어요. 관계자를 만나기로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사미르라는 사람이었어요. 50대 초반의 항만 관리자였습니다. 제임스, 왔군요. 저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사미르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보시다시피 한산합니다. 호르무즈 때문입니까? 사미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들이 페르시아만 안에 갇혀 있어요. 여기까지 못 와요. 송유관은 있지 않습니까? 사미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송유관으로는 원유가 옵니다. 하지만 LNG, 컨테이너, 일반 화물은요? 와야죠. 그래서 운하입니까? 사미르가 저를 바라봤어요. 맞습니다. 운하가 뚫리면 모든 게 바뀝니다. 사미르가 지도를 펼쳤어요. 걸프만에서 시작해 여기 푸자이라까지 180km입니다. 운하를 뚫으면 배들이 직접 통과해요. 폭은 얼마나 됩니까? 최소 300m는 돼야 합니다. 대형 유조선이 지나가려면요. 깊이는요? 20m 이상이요. 저는 계산했어요. 180km, 폭 300m, 깊이 20m.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사미르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뭡니까? 물이에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사미르가 설명했어요. 운하에는 물이 필요합니다. 담수로요. 바닷물을 쓰면 염분 때문에 주변 땅이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담수화입니다. 운하를 지으면서 동시에 담수화 플랜트를 건설하는 거예요.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사미르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담수를 농업에도 쓸 수 있습니다. 운하 주변에 농장을 만드는 거죠. 농장이요? 사미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막이지만 물만 있으면 됩니다. 한국이 이미 UAE에서 사막쌀 농사를 성공시켰어요. 아시겠지만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국 농촌진흥청이 UAE 사막에서 쌀을 재배했습니다. 성공했죠. 사미르가 지도를 가리켰어요. 운하, 담수화, 농업. 세 개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게 진짜 비전이에요. 누가 이걸 설계했습니까? 사미르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펜을 놨어요. 한국이요? 사미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히 운하만 파자는 게 아니었어요. 담수화와 농업까지 연계하자고 했죠. 그래야 경제성이 나온다고요. 저는 숨을 쉬었습니다. 운하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호르무즈가 정상화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담수화와 농업까지 연결되면 달랐습니다. 운하가 생명선이 되는 거였어요. 항만청을 나왔습니다. 저는 해변으로 걸어갔어요. 오만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죠.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미국은 호위를 거부했습니다. 유럽은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강대국들은 호르무즈 앞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궁 II로 하늘을 지켰어요. 원전으로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담수화로 물을 줬죠. 그리고 이제 운하로 판을 바꾸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로이터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편집장이 받았습니다. 제임스, 어때? 기사 씁니다. 주제가 뭔데?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답했어요. 한국이 호르무즈 판도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편집장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확신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편집장은 볼 수 없었지만요. 확신합니다. 좋아. 쓰고 보내.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기사를 구성했어요. 호르무즈 위기, 750척의 배, 승무원 사망. 미국의 무능, 유럽의 방관. 그리고 한국. 천궁 II, 원전, 담수화, 그리고 대운하. 강대국들이 문제 앞에서 멈췄을 때 한국이 해결책을 내놓고 있었어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제목부터 잡았습니다. 한국이 호르무즈 위기를 재편하는 방법.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스카이라이트호 화염, 마셜제도 선적 유조선 승무원 사망, 천궁 II 96% 요격률, 바라카 원전 10년 완공, 담수화 44개월을 26개월로 50년의 신뢰, 그리고 대운하.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한국은 해결사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냈어요. 전 세계에 반도체를 공급했습니다. 중동에 원전을 지었죠.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길을 열려하고 있었어요. 강대국 사이에서 피해만 보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였어요.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자이라 야경이 보였어요. 저 바다 너머 호르무즈에서 750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바뀔 거예요. 운하가 뚫리면요. 한국이 판을 바꾸면요. 저는 다시 키보드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흘 후 기사가 나갔습니다. 로이터 메인 페이지에 떴어요. 한국이 호르무즈의 판을 바꾸고 있다. 제목 아래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오일, 로이터 에너지 전문 기자. 저는 호텔방에서 화면을 바라봤어요. 클릭수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0분 만에 1만을 넘었어요. 1시간 후엔 10만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다른 언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제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한국, 중동 에너지 위기의 새로운 해법 제시. 파이낸셜 타임스도 따라왔어요. 한국 대운하 구상, 호르무즈 우회 가능성 주목. CNN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기사로 충분했죠. 저녁이 되자 UAE 에너지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관계자였습니다. 제임스, 기사 잘 봤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댔어요. 팩트만 썼습니다. 관계자가 웃었어요. 그래서 더 좋습니다. 과장이 없어서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더 좋습니다. 우리 정부도 주목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도 연락이 왔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대운하는 언제 시작합니까? 관계자가 잠시 침묵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논의는 진지하게 진행 중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짐을 쌌습니다. 다음 날 오만으로 돌아갔어요.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야 했습니다. 마지막 취재였죠. 오만 항구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막이 양옆으로 흘렀어요. 도로가 일직선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직선 위를 달렸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80이었어요. 한국 번호였습니다. 저는 블루투스로 받았어요. 제임스 오일 기자님이십니까?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어 억양이 있는 영어였어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맞습니다. 기사 읽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잠시 멈췄습니다. 이름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전하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였어요. 말씀하십시오.
어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기자님, 기사가 나간 다음 날이었어요. 긴급 소집이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았어요. 회의에 한 분이 계셨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올해 76이십니다. 1974년에 처음 이 땅에 오셨어요. 사우디, UAE, 쿠웨이트, 카타르. 20년을 사막에서 사셨습니다. 그분이 지은 건물들이 지금도 저 사막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저는 말이 없었어요. 그 고문이 회의 중에 일어나셨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우리가 다시 가야 할 때가 됐다. 도로가 길었습니다.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 고문이 1974년에 처음 사막 모래를 밟던 날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갓길에 차를 세웠어요. 엔진을 껐습니다.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사막의 열기가 유리창을 통해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모래가 바람에 날렸어요. 가느다란 모래줄기가 도로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있었어요. 한동안. 그러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났어요.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났어요. 저 너머 어딘가의 회의실에서 76의 손이 테이블을 짚고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요. 76. 1974년. 20년. 그 사람이 처음 사막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막사에서 잠들고 일어나 다시 일하던 그 세월이 얼마인지 저는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이 사막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지금 76의 나이로 회의 테이블을 짚고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가야 할 때가 됐다고. 저는 핸들 위에 이마를 댔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어요. 저 너머 오만 항구에 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어딘가의 회의실에서 도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50년이 지나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사막이 펼쳐져 있었어요. 도로가 일직선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이 흔들렸어요. 아지랑이었습니다. 사막의 열기가 공기를 뒤틀고 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그 흔들리는 지평선을 바라봤습니다. 1974년에 그 사람이 처음 이 사막을 봤을 때도 이 아지랑이가 있었겠죠. 낯선 땅이었을 겁니다. 말도 통하지 않았을 거예요. 뜨겁고 건조하고 끝없는 모래뿐이었겠죠. 그래도 남았습니다. 20년을요. 그리고 지금 76의 나이로 테이블을 짚고 일어났어요. 저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오만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배들이 여전히 갇혀 있었어요. 750척이 페르시아만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두를 걸었어요. 선원들이 갑판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째 항행하지 못하고 있었죠. 한 선원이 저를 봤어요. 다가왔습니다. 기자님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로이터 제임스 오일입니다. 선원이 악수를 청했어요. 인도 출신이었습니다. 기사 읽었습니다. 한국 이야기요. 저는 손을 맞잡았어요. 어땠습니까? 선원이 바다를 가리켰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선원이 계속했습니다. 저희는 20일째 여기 있어요. 집에 못 가고 있죠. 하지만 운하가 뚫리면 달라지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선원이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희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부두를 떠나 해변으로 걸어갔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어요. 저는 앉아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3주 전에 스카이라이트호가 불타는 걸 봤어요. 마셜제도 선적 유조선 기관실에서 승무원이 죽었습니다. 미국은 호위를 거부했어요. 전 세계가 손을 놨죠. 그런데 한국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천궁 II로 하늘을 지켰습니다. 원전으로 전기를 만들었어요. 담수화로 물을 줬죠. 그리고 이제 운하로 판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적었어요. 해결사의 조건.
첫째, 신뢰. 50년간 쌓은 신뢰였습니다. 둘째, 실력.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셋째, 약속. 말한 걸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세 가지를 모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UAE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주목했죠. 저는 펜을 놨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너머 호르무즈에서 750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바뀔 거예요. 운하가 뚫리면요. 한국이 길을 열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야 했어요. 내일 비행기를 타야 했죠. 런던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판을 바꾸는 시작이었죠. 저는 해변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공감 코리아였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기고 구독,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